콜로세움의 쇼는 로마 제국 축소판 그 자체였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이 건물 하나에 국가 1년치 예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입했고 시민 20명 중 1명이 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대형 사업이 필요했던 이유도 명확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는 네로 시대의 대화재와 내전으로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어요. 네로는 화재 이후 시민들의 주거지를 대규모로 몰수하고 그 한복판에 황금궁전이라는 초대형 사치궁전을 지었습니다. 인공호수와 정원, 회랑, 거대한 청동상까지 갖춘 개인 전용 도시였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상징적 모욕이었죠.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네로의 흔적을 지우고 민심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금방 철거할 수 없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던 황금궁전을 그는 정치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궁전의 중심이었던 인공호수의 물을 빼고 그 자리에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프로젝트가 바로 콜로세움이었습니다. 도시 중심부라는 입지 역시 단순히 접근성 때문이 아니었어요. 네로가 독점했던 땅을 로마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선언이었죠.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된 인력의 상당수는 전쟁에서 끌려온 포로 노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워낙 커서 시민, 해방노예, 전문 장인, 기술자까지 모두 투입됐어요. 직접 벽을 쌓은 인원만 8천에서 1만 명, 여기에 채석, 목재, 금속 작업부터 수로, 배수 기술, 운송과 감독까지 더하면 이 공사에 연결된 인력은 5만 명이 넘었다고 추정됩니다. 이는 로마 인구 약 100만 명 중 5% 정도입니다. 오늘날 서울로 치면 서울 시민 50만 명이 롯데타워 하나 짓는데 참여하는 규모와 같았죠. 현장에는 지금 보면 이상할 정도로 세분화된 역할도 많았습니다. 대리석 먼지를 닦아 눈을 보호하는 먼지 관리인, 하루 종일 크레인 무게추만 조절하는 추 관리자, 돌이 깨지는 소리를 듣는 균열 감지인, 납배관과 수로에서 새는 소리를 추적하는 청음 기술자까지. 콜로세움 공사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건설 산업 전체의 기술 발전을 촉발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콜로세움이 올라가는 동안 로마 전역의 물류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티볼리의 트라버틴 대리석, 달마티아 갈리아의 목재, 속주에서 생산한 벽돌과 철제 부품, 수천 명에게 제공할 식량까지. 콜로세움은 그 자체로 도시 전체의 공급망을 흡수하며 경제를 자극하는 장치였어요.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공사를 통해 시민의 지지를 회복했고 도시 경제는 다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콜로세움이 본격 운영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검투사가 있었죠. 일반적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노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훨씬 복잡했습니다. 검투사는 대부분 훈련소에 소속된 전업 선수였고 매매와 임대가 가능한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계약금을 받고 입소한 자유민이었고 실적이 좋으면 계약 연장 보너스나 추가 수당 같은 형태의 인센티브가 제공됐죠. 검투사가 콜로세움의 얼굴이었다면 가장 먼저 등장한 집단은 검투사를 관리하던 훈련소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감금시설이 아니라 체계적 운용 구조를 가진 하나의 산업이었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훈련소에서의 체벌은 오히려 금지에 가까웠습니다. 검투사는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이었기 때문에 교관이 선수를 다치게 하면 그것 자체가 훈련소의 손실이었거든요. 경기 운영도 엄격했습니다. 콜로세움에는 규칙을 집행하는 전문 심판이 배치되어 반칙 여부를 판단했어요. 경기가 난투가 아닌 정해진 룰을 가진 스포츠 경기로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초기 형태의 팬덤 문화도 존재했습니다. 관중들은 특정 검투사의 이름을 벽에 새기며 응원했고 인기 검투사는 훈련소의 추가 수익원이 되기도 했어요. 이처럼 훈련소는 검투사를 단순히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로마식 종합 스포츠 산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야수 관리인입니다.
콜로세움에서 쓰인 맹수들은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같은 지역에서 잡아온 고가의 자산으로 여겨졌어요. 사자, 곰, 황소를 속주에서 잡아 로마까지 운반하는데 군단 1년 유지비에 가까운 비용이 들 정도였죠. 이 시장을 장악한 야수 관리인은 맹수 공급망 전체를 조정했습니다. 콜로세움 지하를 운영하던 기술자들도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초기 황제 시기에는 경기장을 얕게 물로 채워 작은 배전투를 재현한 기록도 전해집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역할이 생겨났습니다. 검투사의 부상을 치료하는 전문 의사, 시신을 처리하고 경기장을 정비하는 담당 인력, 경기에 돈을 걸며 배당률을 계산하던 원시적 형태의 북메이커도 등장했죠. 심지어 검투사를 투자 상품처럼 사고 팔며 경기 수익을 배당받는 개인 투자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콜로세움은 로마 경제에 없던 신규 직업 생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영이 가능했던 경제의 기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핵심은 도시 소비 시장이었습니다. 조세는 대부분 군대와 행정에 우선 배정됐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황제가 직접 부담했지만 사실상 콜로세움을 굴린 힘은 시민들의 소비였어요. 경기 날마다 수만 명이 몰려들었고 먹고 마시고 베팅하고 소비가 주변 상권을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전 제국의 물자와 인력이 로마로 집중되면서 콜로세움 경기일은 하나의 독립적인 경제 이벤트가 되었죠. 한편 콜로세움은 처음에는 로마 경제를 움직인 장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재정을 압박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맹수쇼가 본격화되면서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하루 만에 동물 수천 마리가 소모됐다는 기록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공급 자체가 재정 부담이 되었죠. 훈련소 운영자나 야수 관리인이 비용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핵심 지출은 결국 황제의 몫이었어요. 관객은 무료로 들어왔죠. 거대한 오락비가 황실의 고정 비용처럼 쌓이기 시작했고 이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황제들은 시민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이전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게임을 열어야 했죠. 2세기 후반, 로마의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전쟁이 줄어들자 전리품이 끊기고 군단 유지비는 계속 늘어났어요. 황제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기를 줄이면 시민의 지지를 잃고 경기를 계속 열면 재정이 무너지는 구조였죠. 콜로세움은 로마의 번영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제국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있었는지를 가장 먼저 드러낸 공간이었습니다. 데나리우스 은화의 함유량은 초창기 90%대에서 2%대까지 추락했고 화폐 가치는 사실상 증발하여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죠. 공급망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속주가 혼란에 빠지면서 맹수 조달 루트가 끊겼고 훈련소는 문을 닫기 시작했죠. 숙련 검투사가 사라지자 경기는 점점 조잡해졌습니다. 또한 4세기 들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상황은 결정적으로 바뀝니다. 404년 호노리우스 황제 시기 검투사 경기를 공식적으로 금지했고 남아있던 맹수쇼도 523년을 끝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결국 전쟁으로 굴린 경제는 오락을 만들었고 그 오락은 다시 제국의 재정을 잠식했습니다. 콜로세움의 쇠락은 로마 자체의 몰락을 가장 먼저 드러낸 예고편이었죠.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했습니다. 재정 부담 때문에 버려졌던 이 거대한 경기장은 지금은 이탈리아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관광 자산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한때 제국의 재정을 무너뜨렸던 구조물이 2000년이 지난 오늘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현대 로마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겁니다. 콜로세움 폐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방식으로 경제를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경제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